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증시 상황 잠시 점검해 볼 거고요. 2021년 대신증권에서 제시하는 주식시장 전망 아주 가볍게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우리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 전문용어로 주린이라고 하던데 우리 주린이들을 위해서 미쓰리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며칠 전에 영국에서 90살 갓 넘기신 할머니께서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세계 최초로 접종받으셨죠. 우리는 그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에서는요,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하죠. 그 할머니 연극 배우다, 가짜다. 그리고 이러한 루머가 SNS를 통해서 확대되는 이유는 너무 급하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이 개발되다 보니 그 백신에 대한 안정성, 의구심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영국의 왕실은 이렇게 발표를 했죠. 우리는 순서가 되면 백신 주사를 맞을 거다. 즉 그 얘기는 우리가 권력을 이용해서, 왕실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먼저 살 거야, 비켜! 이렇게 내가 먼저 살겠다고 백신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백성 먼저 맞고 그냥 순서대로 차례가 오면 그냥 다 맞을 거야. 그러니 우리 국민들도 맞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만약에요,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접종받은 사람이 91살 먹은 배우로 의심받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94살이라고 하시던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계 최초로 처음 백신을 맞았다면 그 신뢰감과 믿음이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야 저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저거 대역 쓴 거야 이런 루머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세계 최초의 그 타이틀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제일 처음에 달았다면 글쎄요. 저는 만약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처음으로 맞았다면 나도 한번 맞아볼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뜬금없는 얘기였고요. 자, 증시 전망이 아니라 주식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 보면은요. 이번 주를 보면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대부분 이렇게 혼조세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내내 용광로입니다. 이 세계 글로벌 증시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큰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다른 말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한편으로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 다시 말해 코로나19가 확산돼서 다시 경기가 후퇴되면 어쩌지 하는 우려감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이러한 큰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이루는 이유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미국은 부양책 때문이고요. 유럽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 때문입니다. 우선 유럽 증시를 체크를 해보면은요. 미쓰리 무슨 소리야? 저기 1월 달에 영국 브렉시트 되지 않았어?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올해 1월 달에 브렉시트가 됐다라는 건 뭐였냐면 법원에서 예를 들면 야 영국, 유럽 그래 니네 헤어져 꽝꽝꽝 이렇게 이혼 도장을 찍어서 합의 이혼을 성립시켜 준 거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영국과 유럽연합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살을 맞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엮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엮인 게 거의 대부분이 뭐에 관련된 거냐면 돈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 이혼은 했지만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좀 진행하자. 그래서 우아한 제목을 달고 미래관계 협상이라는 제목을 달고 2020년 12월 말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말까지 이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쟁점이 세 가지인데 에게 그 세 가지밖에 안 돼? 그거 왜 이렇게 합의를 못 봐? 라고 할 수 있지만 말은 세 가지지만 만약에 그 세 가지 협상이 잘 진행이 된다면 거의 모든 게 다 그냥 협상이 잘 되는 걸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유럽과 영국이 서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얻어내기 위해서 신뢰를 추구하기 위해서 팽팽한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대면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 이게 뭐에 관련된 거예요? 돈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뭐냐면 12월 13일까지 일단 만나서 얘기해보자. 서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쉬었다가 얘기하고 이렇게 13일까지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마지막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금리 동결됐고요. 그리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규모가 증액됐고 운영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 등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 기간이 연장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된 겁니다. 이 무슨 소리냐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대출 연장해 주는 겁니다. 대출 스톱하면 파산하는 사람 많을 것 같고 파산하는 기업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 너 대출했어? 그래 대출 상환 연장해 줄게. 어이구 돈 필요해? 돈 더 빌려줄게. 이거 한 거예요. 대신 공식적으로는 금리는 동결했다는 거죠. 왜요? 이 팬데믹,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너무 경제가 안 좋은데 계절은 지금 겨울로 들어가서 앞으로 정말 백신이 보급될 때까지 몇 개월은 존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돈줄을 잴 수가 없으니까 경기 둔화, 경기 후퇴를 걱정한 얘네들이 돈을 풀고 연장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2020년 마지막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미국 상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미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그냥 매일매일 그냥 신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서 워싱턴주와 노스캐롤라이주가 봉쇄 조치하겠다라고 이렇게 각 주, 각 도시에서 팬데믹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걱정하면서 봉쇄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목요일이었으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3만 7천 명이 증가해서 예상치보다 실업자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했던 11월 달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둔화됐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부양책을 첫 번째 부양책, 두 번째 부양책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계속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고 아니 돈은 이렇게 풀고 있는데 신규 고용이 안 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우려감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뉴욕 증시는 이러한 코로나19 확산 우려보다는 화이자 백신 승인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이 반영되곤 있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뉴욕 증시는 이미 백신은 주식시장에서 다 소화를 시키고 있고 지금 뉴욕 증시는 뭘 보고 있냐면 그래 알았어 백신은 이제 맞을 거라며 근데 미국 국민들이 백신 주사를 다 맞을 때까지 몇 달 걸릴 텐데 그러면 그 몇 달 동안 어떻게 버틸 거야? 그러니까 그 버티게 할 수 있으려면 부양책 써야 되니까 빨리 니네 부양책 합의해. 지금 뉴욕 증시는 부양책에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부양책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방 정부 지원 문제,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책임 보호 조항,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은요.
부양책은 합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 어떻게? 이 정부, 지방정부 지원 문제와 기업들에 대한 책임보호 조항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요? 야, 우리 이 얘기 다음에 하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다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인간이 한 건데 뭐 이거 이번에 안 하면 내일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 논쟁을 하지만 결국 이 부양책은 합의를 할 거고요. 지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 논쟁 문제는 야, 우리 일단 부양책 승인해주고 다음에 얘기하자. 이거 뭐 지금 안 한다고 뭐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이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부양책을 승인을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부양책 승인해 주자 해서 부양책에 일단 합의를 볼 겁니다. 그리고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이 알러지 이력이 있던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데 그중에 2명이 엄청난 부작용을 호소했다. 그래서 이 화이자 측에서 저기요, 혹시 알러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화이자 백신 맞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했죠. 아마 이런 이제 그 부작용 문제는 여기저기서 나올 겁니다. 이미 화이자 측에서도 지금 이 백신을 보급하면서 이 백신 문제가 혹시 안 좋은 일을 발생시켜도 우리 화이자 측에서는 잘못 없다? 이거를 계속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화이자 백신을 사고 있는 각 정부, 각 나라들도 아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100% 안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경제가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쓰자. 그리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검사해봤더니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상한 건 아니더라. 뭐 95%, 94% 정도까지는 안정성 검증됐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명분으로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미국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번 주에 증시가 혼조세였는데 미국은 부양책 문제, 그리고 유럽연합은 바로 어떤 문제?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에 대한 지원 문제, 이 두 가지 핵심 이 이슈가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냥 지금 도가니예요. 그냥 도가니입니다. 지금 수급 체크 정말 잘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표를 보면 굉장히 완만하게 예쁘게 움직여요. 한편으론 야, 진짜 이대로 그냥 3천 가겠는데 할 정도로 너무나 예쁘게 움직여줍니다. 외인들이 밑에서 쫙 사줬고 지금 그거를 기관과 개인들이 그 물량을 열심히 지금 돌려가게 하면서 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항상 이렇게 안정적일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런 정도의 선물 양매수 하시는 분들, 참 좋겠다. 그런데 주식은요, 패턴이 읽히는 순간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증시와 호러물의 공통점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고는요, 그 답을 안 드렸어요. 우리가 호러물 영화 보면은요, 뻔히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뻔히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장면에서 뻔히 읽히는 거는요, 무섭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안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신이 나온다든가 뭐 이러면 그냥 까무러치죠. 그것처럼 주식시장과 주식시장의 악재의 역할과 호러물에서 귀신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절대 읽히는 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안심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 차트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도 오히려 이럴 때도 조심하셔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신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1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할 건데요. 우선 그 전에 제가 우리 돈다방 미스리 청취자님들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몇몇 증권사에서요, 그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쓴 보고서를 읽으려면 그 증권사의 계좌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뭐 그렇게 잘나자빠진 보고서라고 그냥 아무나 못 읽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증권사는 제가 계좌도 있고 이제 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보고서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여전히 너그럽게 보고서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증권사들의 보고서는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NH증권이라든가 KTB증권이라든가 이렇게 몇몇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증권사들은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증권사에 거래하고 계시면 2021년 증시 전망 자료 있으면 미쓰리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자, 대신증권에서 미쓰리가 근무한 마지막 증권사입니다. 대신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1년 증시 전망을 좀 요약해 드리면은요. 우선 대신증권은 2021년 코스피 밴드라기보다 이제 코스피는 3,000포인트 시대가 열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그러니까 한 고점은 3,080포인트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국과 글로벌 경제는 침체에서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경제 정상화, 그리고 소비와 무역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침체에서 반등으로 이어진다는 거겠죠. 그런데 회복 강도나 속도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합니다. 미친 듯이 막 소비가 늘고 미친 듯이 막 무역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천천히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이고,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즉 주식시장에 더 매력이 부각될 것이고, 금 같은 안전자산은 좀 덜 매력적일 것이다. 그리고 가능성 있는 업종으로는요, 구조적 성장주, 인터넷이라든가 2차 전지, 기계, 그리고 수출주,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운송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을 확대하고, 다시 이제 경기가 회복하면 소매가 많아질 거니까 소매 유통 업종에도 관심을 갖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기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친환경과 인프라 업종에 주목을 하고, 대신에 재정 확대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니까 내년에는 금리 상승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미쓰리가 내년의 화두는 금리가 될 것입니다. 금리가 인상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증시가 끙끙끙끙 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굳이 ECB나 FOMC가 우리 당분간 초저금리 유지할 거라고 해도 이렇게 풀린 돈이 이제 경기 회복이 된다면 인플레를 막 자극할 거기 때문에 막 등 떠밀어가지고 너 이제 금리 좀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내년에 다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상반기에는 은이나 팔라듐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구리나 니켈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린 뉴딜 관련해서 재정 정책과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2021년 증권사들 증시 전망을 어디에 드렸냐면요. 하나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메리츠, DB금융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증권,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대신증권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송을 다시 재개한 다음에 쭉 방송을 들어보시면 간단하니나마 제가 지금 증시 전망을 요약해드리고 있죠. 대신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가 저는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내년에 이렇게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는 업종들이 갈까? 내년에는요, 대한민국의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 대선 테마주들, 아무리 뭐 대선 테마주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돈이 이렇게 증시에 몰리면은요, 대선 테마주가 형성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선 테마주들은 이미 다 해먹었고 또 새로운 뭔가가 더 막 또 엮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년에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업종이 아니라 또 어떤 새로운 증시의 아이템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돼서 그쪽으로 또 막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자다가 깨서 갑자기 드는 게 아니라 최근 이렇게 업종들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 증시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이런 돈들이 자꾸 새로운 테마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주식시장에서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있는 뻔한 테마들을 올리기에는 너무 무겁고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테마들을 형성해서 신규 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린이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미쓰리의 당부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 내용이요 시리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린이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당부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들어왔고 얼마나 주식시장에서 말아먹고 굴러먹고 했는지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을 매매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저밖에 없을 거라고요, 아마. 그러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주린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 주식 한번 해볼까? 그리고 예를 들면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딱 들어갔는데 어머 요즘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용광로야. 그래서 주식시장이 막 뜨거워요. 1,000만 원이 갑자기 1,120만 원이 됐어. 그럼 12만 원 벌었어요. 야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돈을 좀 더 집어넣을까? 라든가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수익이 났을 때 경우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예인병알 지금 700밖에 안 남았어요. 막 삼성전자 지금 막 신고점 찍고 있는데 막 내 종목은 막 죽쓰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투자 금액을 더 들여서 1,000만 원만 더 들여서 물타기 할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미쓰리가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마음가짐으로 잡고 내가 이만큼만 투자해야지라는 것에 대해서 금액을 늘리지 마십시오. 수익이 난 상황에서 금액을 늘리기에 지금 솔직히 주식시장이 많이 고점에 와 있어서 위험한 구간이고요. 만약에 물타기를 한다고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물타기는요,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진짜 물타기에서 그 종목이 진짜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여러분이 샀는데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면 세력이 개인들이 겁나 많이 달라붙었네. 야 쉬어. 아니면 가격을 눌러버려.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물타기를 하는 거는 더 주식을 무겁게 그냥 가지 못하게 그냥 좀비처럼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제 경험, 제가 매매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상담하고 이렇게 면담하면서 제가 느낀 거, 그리고 제가 직접 고객으로 관리해드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처음에 내가 얼만큼 투자해야지라는 그 처음 투자 금액을 지키는 분들이 저는 솔직히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금액을 늘리고 주식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금액을 늘려서 물타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나중에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신용 쓰고 대출 쓰고 그냥 막 가는 상황까지 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린이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린이잖아요. 주식 잘 모르잖아요. 주잘못이잖아요. 주잘못. 주식을 아는 사람도 내가 세력이 아닌 이상, 그리고 내가 세력이어야도요. 내가 자금이 엄청나게 빵빵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작전을 하더라도 작전을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해도요. 이게 배신하고 등치고 막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세력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 종목이 내가 지금 물타기에서 올라갈 거라는 거를 확신하고 투자 금액을 그렇게 막 때려 넣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발 투자 금액 늘리지 마세요. 종목 올라갈 것 같아요? 안 돼요? 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수익 벌었네. 잘 됐다. 안 되면 그래? 안 됐네. 좀 기다려보지 뭐. 이게 돼야지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 이상으로 금액을 넣어서 매매를 하면 지금 지수 포인트라든가 지금 지수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 분들 실패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초보 투자자라면 내가 주린이라면 처음에 내가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얼만큼만 해봐야지라는 그 처음에 초기 투입 금액을 꼭 지켜주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께서 이제 주식을 좀 알 것 같은데 주식 알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알 수 없는 인생인 것처럼 알 수 없는 주식입니다. 여러분 70, 80 되신 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알까요? 모르는 것처럼 주식은 나 주식 알아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좀 투자 금액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어도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린이니까 처음에 다짐했던 투자 금액을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지키신 다음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답해 드릴게요. 제가 어찌 보면 주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은 주린이지만 저는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다음에 제가 주린이한테 이런 얘기 좀 꼭 해주고 싶어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